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1년 원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올해의 철학책 기념하는 세 번째 시간, 제2부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고전학자이신 김원 교수님 모시고 천년의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소재로 해서 제1부에서는 이제 개인사, 책이 어떻게 집필됐는지 과정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책 안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또 불구하고 저도 이제 딱 오랜만에 책을 펴보니까 예. 델피가 나오고 이 온팔로스라고 하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배꼽 이게 델피 신전 바로 옆에 있는 건가요? 델핀전에 그랬죠. 예. 네. 델핀전에서 올라가는 쪽에. 네. 예. 근데 제가 델파이가 맞나요? 델피가 맞나요? 그 델포이라고 하던가 델피라고 하는데 네. 그 옛날 지명 그대로 하면 델포이가 더 정확한 거고 네. 요즘 그냥 델피라고 좀 간략하게 네. 편입니다. 저는 네. 그냥 델피를 씁니다. 네. 보통 이제 온팔로스 하면은 이제 세계의 중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렇죠. 예.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는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시죠. 그 제우스가 네. 제우스의 신조가 독수리지 않습니까? 네. 양쪽 세상의 끝에서 이제 날려보냈더니 딱 만났던 데가 바로 거기더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세계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죠. 뭐 다른 점도 있고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라든가 시대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점도 있으나 우리가 그걸 공감하고 그 질문에 우리도 한번 그 묻어갈 수 있는 거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다른 점을 살짝 걷어내면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르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공통되는 게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델피 신전하면은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소크라테스가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신전의 벽에 새겨진 글인가요? 예. 네. 이 소크라테스도 거기 갔다면서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워낙에 이제 아테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특징이 그잖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안 되네. 그러면서 당신이 아니까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상대가 답하는 걸 또 묻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상대가 첫 번째 했던 말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달라지죠.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안 되는 사람은 왜 이래? 이러면서 상대를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 네. 경향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인 거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악감정을 갖기 시작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계속 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그 진짜 좀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 이러면서 계속 그 고민을 토로하니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겠다. 그러면 델피에 갔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 그리스 전체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요? 하고 물었고 그랬더니 델피에서 신탁이 나오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이런 답이 나왔다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가 있죠.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 게 하나의 오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소크라테스 거기 갔다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친구가 가서 얘기해 준 그런 내용. 네.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물음이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개인사를 통해서 물었던 질문들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데서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요 책을 또 냈다는 거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생각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던진 거라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런 건 그래도 최소한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내놓았던 거죠. 네. 근데 처음 질문이 진짜 어렵죠. 나는 누군가? 이거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뭘까? 무엇인가 묻고 뭔가를 생각할 때 출발점이 뭔가 할 때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아까 말씀하신 건 달은 왜 지구 주위를 도나? 이런 질문부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처음에 던지는 질문은 나는 누군가? 나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 질문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이게 참, 그, 사실 저도 잘 안 묻거든요. 사실 이게 공부하는 직업, 철학을 한다라고 하지만, 공자는 왜 이런 말을 했지? 라고 묻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런데 참 신화는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하지만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 인생은 나의 것. 80년대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야.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인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이끄는 힘, 모이라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재가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근데 본인은 모르죠.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됐다면 아마 그 누구도 그 운명이 반갑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요 얘기를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아정체성하고 연결시켜서 소개를 해주죠. 이게 어떻게 이해를? 이제 그 오이디푸스 얘기는 그 자체로 너무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네. 어떤 애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다. 이 자체부터 이제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부모들이 아이를 버렸고, 근데 그 아이가 죽질 않고 딴 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네. 자라다가 그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팔자다. 그리고 거기서 뛰쳐나오죠. 그걸 그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뛰쳐나와서 도대체 나는 누구길래 이런 운명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느냐. 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귀한 결단을 내린 거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귀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의 운명은 아주 험악하고 처참한 운명을 주어졌지만 그 운명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윤리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길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걸려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였고. 네. 그리고 또 어느 그 동네를 괴롭히는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을 격파하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던 괴물을 죽였다 그러면서 영웅 대접을 하고 마침 이 동네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으니 네가 왕이 되라. 그리고 왕이 됐으니 그 미망인과 결혼해라. 결혼했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결혼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질문은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너는 이렇지 않은 줄 아니?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살고 있니? 네가 지금 하고 있고 네가 올바르다고 판단하면서 하는 일이 사실은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런 걸로 물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봤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커피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 내가 내 돈 주고 커피 마시고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이 자체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에게 왔는가? 그럼 이 유통 과정을 보면 이걸 만드는 사람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걸 넘어가 보면 저 아프리카나 이디오피아나 커피 농장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수요가 많아질수록 공급에 대한 압박이 있고 공급을 채우려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초기에 아마 그 커피 농장에서 벌어진 잔혹사를 우리가 읽게 되면 커피를 못 마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이 여유, 내가 이걸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질문하면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우등생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 말씀, 엄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칭찬을 받는 사이에 다른 친구가 나 때문에 밀려나고 그래서 꼴찌가 생기고 걔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열등생이라고 지적을 받고 욕을 먹고 집에 가서는 아빠 말썽꾸러기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된 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귀한 판단을 내리고 훌륭한 생각을 하고 모범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걸 저는 오이디푸스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또 한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생활에 스스로 자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범죄의 협조자가 되고 있는 거, 공범자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이디푸스는 이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도 말했지만 이게 모이라 여신이 내 운명을 프로그래밍해서 넌 이렇게 살아 하고 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지금 세상에 그런 거 믿는 분 계신가요? 모이라 여신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운명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다 줬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죠? 그런데 그게 조금 우의적으로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오이디푸스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운명의 프로그램을 받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김희준 선생님이나 저나 한국인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그리고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적도 없고 네. 내 형제 자매를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조건 중에 정말 이게 내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가? 라고 물으면 어쩌면 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오이디푸스에게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팔자라고 주어진 거나 넌 한국인으로 IQ 100으로 가난한 집에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고 이런 사람 속에 살아서 실컷 고생할 운명이야 하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그걸 선택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잘 태어나 보니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이제 네, 뭐 그런 좋은 경우도 있죠. 분도 있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도 아니고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재벌의 아들이야?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거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 글자 그대로 해서 이건 있을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나 그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는
오이디푸스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네요. 인간 조건의 보편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떤 인간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조건에 던져진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던져진 속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이제 오이디푸스라는 이 작품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인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는 네. 것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작품이.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도 지금 주어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그 운명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현대인들이 이제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뭐 사주학 뭐 이런 거 많이 유행하는 거 보면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삼아 보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모이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예.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과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의미에서 이 챕터의 마지막 문장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73쪽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는 지혜,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소포클레스가 강조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려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한 문장이 더 이어집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거라면 소포클레스 거는 너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여운이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화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화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대학 1학년 때 그 소포클레스의 뭐 오이디푸스, 그다음에 안티고네 뭐 등등 이렇게 좀 읽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 아니우스데이, 그다음에 미스터 블랙 이런 거 아시나요? 아니면 그 자체는 어떤 의미로? 공포의 외인구단. 이게 그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화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그럼 아니우스데이 이런 것도 다. 아니우스데이랑 미스터 블랙은 당시에 그 순정 만화 판쓰리를 했던 그 황민아 씨의 작품들인데 그 여학생들 만나면은 이게 대화하기 참 좋았던. 제가 그래서 연애를 못했구나. 아니, 저도 연애를 별로 못했어요. 제 와이프가 첫사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연애였었고. 근데 왜 그게 또 영화화되기도 했잖아요. 공포의 외인구단을. 그래서 최재성 씨가 나오고 이보이 씨가 나오고. 기억하시네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거.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 황민아 씨와 같은 순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리스 사람들의 체형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오히려 북유럽 사람들이 큰 것 같은데, 근데 이 순정 만화의 체형은 굉장히 기럭지가 길어요. 근데 머리 모양과 눈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그래서 마치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의 형상을 멋지게 그리잖아요. 그런 주인공들이 나와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대의 아름다운 청춘 시절의 남성과 여성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태양신 아폴론 혹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를 찾아와 사랑을 고백한다. 그 신화를 읽다 보면은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근데 동양 신화는 그런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 상하
그 뭐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왜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가라고 할 때 지극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음. 선생님은 이제 이 신화적인 소스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동양 신화 모르잖아요. 예, 많이 모르죠. 근데 그리스 신화는 상당히 친숙하단 말이에요. 아, 예. 그 왜 친숙하고 왜 좋아하는 걸까? 되게 궁금해요. 일단 그 저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강의하고 또 관련된 책도 쓰고 감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뭐 잉카 문명이라든가 마야 문명, 특히 이제 인도 막 이런 데 가면은 네. 신화가 엄청나요. 그렇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그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간 공동체에는 신화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그게 없는 데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왜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어 할까? 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얘기가 되게 서사가 풍성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화학자들이 캠벨이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신화란 무엇이냐?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상징물에다가 이야기를 결합시킨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저 크로노스 신 그럼 그게 시간이고, 네. 뭐 아프로디테 그러면 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인간의 개념이나 관념을 신격화시킨 것, 이런 게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거죠. 근데 신화는 그런 상징물들이 결합하고 묶였을 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랑 아레스가 사랑한다. 그러면 전쟁과 사랑이 결합되면 뭐가 나오는가? 뭐 이런 식의 다른 말로 환원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흥미로운 얘기를 진행시킨 게 많은 게 그리스 로마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극명하게 제가 아는 한으로는 중국 신화를 조금 이렇게 접해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쪽에는 일등이면 상징이나 은유는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엮여져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인도 신화 딴 데 가보면 또 서사가 풍부한 데가 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거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요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많은 신화학자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건 신화답지 않다. 뭐 보통 무슨 말을 쓰냐면 굉장히 놀라시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화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편적으로 신화라는 것은 집단의 무의식이 그 기억과 기억의 연속선상에서, 연쇄 속에서 전해져 오는 게 신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의 창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 신화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그 탁월한 문학성 속에 잡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트로이 전쟁 신화는 옛날부터 막 전해져 오는, 구전에서 구전으로 오는 신화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호메로스라는 그 작가가 나타나서 위대한 문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져 오는 이런 이야기랑 어떤 탁월한 문학적인 천재가 작품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감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5세기에 가면 그리스의 황금기가 열립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델로스 동맹의 중심이 되면서 아테네가 지중해 에게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부와 권력이 생긴 거예요. 네. 그 권력을 문화에다 다 쏟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파르테논 신전도 막 만들고 디오니소스 극장도 만들고, 거기서 디오니소스 제전하면서 비극, 이극 공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승한 사람은 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그 사람들이 명예롭게 해주니까 엄청난 또 뛰어난 이 비극 작가, 희극 작가들이 그 아까 그 오이디푸스 얘기도 사실 전해준 얘기는 다양한 버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그냥 그 문학의 탁월성을 가지고 작품으로 딱 묶어두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범접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작가가 있는 신화라는 거는 전 세계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문학으로 정제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에 그 압도적인 위력,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이야기를 탁월한 작가가 작품으로 만들고 그 후손들이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데가 막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계속 연구되고 보존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서관도 있지만 이 도서관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그 모범이 됐다 그럴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작품을 쓰려다 보면 작품을 쓰려면 뭔가 이렇게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표본 보면 그냥 여기 압도된 거예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소포클레스, 뭐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이거는 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 그거 보고 베끼는 거죠. 나중에 세익스피어나 몰리에르나 괴테나 다 그런 영향 속에서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의 천재들이 또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작가의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즘 이제 한국이 한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는 것처럼 이 아테네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시공을 거슬러서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하는 데에는 이 창작자들, 그렇죠. 수많은 천재들이 또 문학적으로 녹여내고 맞습니다. 다시 형상화하고 그런 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가장 멋진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류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문화를 한 차원 높이 우리가 지금 이제 대중 가요나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탁월한 성과를 내놓잖아요. 네. 그 탁월한 성과가 계속 우리나라 자체에서 잘 보존되고 이어져 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면 이거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네. 좀 길게 가면 문명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의 반토막 난 작은 나라에 있지만 여기 그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고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어쩌면 문화적인 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선생님이 노력하시는 이 K-철학 이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언제 또 그걸 또 살펴보시고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되게 사실 저도 작년에 충격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봉준호 감독의 그 수상도 그렇지만은 그 BTS가 그렇죠. 웸블리 맞아요.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는 장면은 그 자체도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업 간의 경쟁 혹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 이런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2500년까지 그렇죠. 지속이 되는데 그 한국이 좀 평화의 메시지, 공존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실어서 간다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 현재 한류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정치나 이 경제나 이런 거는 힘의 논리에서 당하는 쪽이나 약자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문화는 자발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도마를 하기 때문에 이 문화의 힘은 약한 조건에서도 강점을 날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도 암이시군요. 바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요거 이어가지고 아까 네. 그거랑 같이 한번 제가 사실 뒤에 질문인데 예. 뭐냐면 이 아크로폴리스에 예. 가면은 거기 극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극장이 있었고 비극을 상연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면서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 인원이 대략 2만 명이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디오니소스 극장에 모인다 그러면은 네. 그 아까 BTS 얘기도 했지만 공연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화 생활한다고 생각을 네.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디오니소스 제전이어서 네.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의미가 컸어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걸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봄에 열리는 제전인데 봄에 그 제전을 연다는 거는 뭔가 신에게 기원을 하는 건데 그 결국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풍년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 거죠. 네. 그 사람들은 문화를 즐기러 간 게 아니라 신에게 축복을 빌러 간 거죠. 그 축복을 빌러 가면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기원을 할 텐데 그 제물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신에게 잘 보이는 일종의 선물이나 뇌물 같은 거잖아요. 이거 드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셔서 이것도 있지만 축복을 신이 내리려면 내가 깨끗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어디서 못돼 먹게 굴고 더러운 짓 막 한 다음에 와갖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신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는 건 자기 죄로 물든 자신을 죽이는 행위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행위가 그렇잖아요. 제물을 바친다는 건 자기 죄를 씻는 행위고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극장이라고 한 데서 모여서 했던 게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제단을 넣고 제물을 태우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제단에 타는 제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게 그리스말 카타르시스거든요. 네. 카타르시스 행위를 했던 건데 그걸 비극 공연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제사를 고스란히 이제 제단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게 뭐로 바뀌냐면 이제 극 속의 등장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비극하면은 그 주인공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거나 파멸에 이르잖아요. 그게 결국은 죄로 물든 자기를 태워 죽이는 제물의 운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비극 공연을 보면서 주인공의 성공, 오만, 그리고 파멸, 죽음, 고통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속에 있던 일그러진 욕망과 자신 속에 있는 죄된 속성을 그 주인공과 더불어 같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탈 때 자기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다는 거는 그렇게 한번 자기를 깊이 숙고하고 통찰하고 돌아보고 인간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걸 돌아보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극에 들어가서 그 비극 공연을 본다는 건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거였죠. 거기에 2만 명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시민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대체로 평균적으로 아테네에 살고 거주했던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된대요. 네. 근데 그 10만 명 중에 반은 노예거나 거류 외국인들. 네. 그럼 5만 명 남죠. 근데 그 중에 반은 여자잖아요. 네. 2만 5천 명 남단 말이에요. 여자는 시민으로 계산을 안 했으니까, 네. 대접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한 2만 5천 명 남는데 그 중에 애들 빼면, 남자애들 빼면 2만 명 정도. 그렇네요. 그 아픈 사람, 해외 출장 간 사람 이렇게 빼면 그 극장에 시민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자리에서 그런 걸 집단적으로 같이 그런 철학적인 깊은 습고, 종교적인 어떤 각오, 결심 이런 것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네. 그게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그것이 갖는 영향력, 영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쭉 이어서 서구의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게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겠는데 우리가 보통 폴리스 하면은 시티 스테이트의 도시국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도시의 성곽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 전체를 그 공통으로 지칭할 때도 그렇죠. 폴리스라고 하는 네, 말로 네. 썼다고. 그러니까 폴리스가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저는 그 이렇게 책을 보시면은 아마 그 독자분들로 이제 시청자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비극 상연할 때 어떤 식으로 상연되는가를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해 두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뭐가 머릿속에 떠올랐냐면요. 그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 6만 명의 아미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BTS는 그 일종의 재물, 21세기 그렇죠. 새로운 버전의 네. 재물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그 속에서 BTS가 그동안 읊었던 가사, 음악 이런 것들을 또 야, 그걸 보면서 야, 예, 이게 맞습니다. BTS가 새로운 버전의 그 그리스 비극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전통 공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나오는 콘서트의 상당 부분은 그리스 비극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속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리스 비극의 형식적인 측면도 들어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그냥 속이 후련하네 이런 느낌 이상이거든요. 네.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많은 일그러진 욕망과 자신의 그 이기적인 어떤 그 취향들 그리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곧 내가 되고 네. 그 이야기의 메시지에 내가 들어가고 저는 이런 구조 이 의미 자체 그 형식적인 것도 상당히 비극적이지만 네. 이 내용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 자체가 상당히 그 비극적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비극적이다 그러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퍼포먼스가 갖고 있는 함축 전체가 비극적이라는 말에 사실 들어가 있죠. 그 진짜 그 그리스 비극이 21세기 버전의 이제 BTS 공연인 것 같은 건데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독특한 공연 문화 가운데 하나가 떼창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떼창 문화라고 하는 게 판소리 공연이랑 가면은 이 공연자하고 관람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섞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 직 불러 하면은 와 랩까지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 공연을 결국 가수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BTS의 공연도 그렇고 한국 가수들이 외국에 나와서 공연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21세기판 새로운 그리스 비극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만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책 속에서는 이제 공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BTS가 공감이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읽다가 좀 이제 신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좀 앞뒤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왜 나이 먹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좀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그런 생각들 이제 아까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책을 써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뭐 기껏해야 2시간, 3시간인데 이거 쓰느라고 20-30년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방송 딱 끝나고 나면은 이 감독이 오늘 좀 교수님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얘기 들으면 험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인생도 그런데 근데 이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두 극 작품을 하면서 이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아킬레우스는 어쨌든 전사. 예. 그러면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또 이게 오디세우스로 들어가면 또 의미가 바뀌고 그 얘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 저를 아주 휘어잡았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써가면서 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 보면 결국 가장 남는 대답은 난 인간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나라는 개인으로부터 해서 나의 종과 유를 이루는 유개념으로 가겠죠. 인간은 뭔가? 그 인간의 속성은 뭐고, 인간이면 무엇을 해야 진짜 인간다운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다움 하면 이제 그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면 이제 이 성공인데, 근데 인간에 대한 숙고를 계속 하다 보면 무슨 결론에 들어가냐면 이제 선생님 지적해 주셨듯이 죽잖아. 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뭔가? 근데 인간 죽잖아. 그럼 인간 죽는데 죽음 앞에서 뭐가 남는 거지?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그 질문의 전개 방식이 그런 방식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음으로 가면은 다 죽는다는 걸 알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네. 어차피 죽는데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고귀하게 살려고 노력해. 죽으면 다 끝인데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게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를 보면 이제 일리아스는 서양 문학의 최초고 그리스 문명의 최초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사들이 나오고 전사들의 그 생각도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데 왜 싸우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죽음에 임박하면 남는 생각이 죽음은 끝이잖아가 아니라 이거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천국 개념도 나오고 종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일리아스의 영웅들 그리고 그리스 문명사에 나오는 영웅들의 독특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죽는데 나는 살고 싶어. 살고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욕망을 이 한계 속에서 이룰 수 있을까? 남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있고 내 자식의 자식들은 있고 사람은 계속 이어지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네. 그 일리아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다 하고 뛰어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뿐인 목숨을 아주 멋있게 던져야 돼. 좀 역설적으로 하면 끝내주게 죽어야 안 끝나. 끝내주게 싸우다가 네. 끝내주게 멋있게 죽어야 사람들이 네. 그 사람하고 기억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킬레우스를 기억하는 이유도 그 사람은 아주 끝내주게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이제 일리아스의 주제라고 저는 이제 그 작품을 읽으면서 결론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로 넘어가 보면 그런 아킬레우스를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 여기서 만나다니. 이제 오디세우스는 살아있는 상태고 아킬레우스는 죽어있잖아요. 너는 그 살아있을 때도 되게 폼나고 멋있더니 여기 와서도 진짜 멋있다, 야. 그러니까 걔가 아킬레우스가 하는 말이, 야, 햇소리 하지 마. 나 정말 살 수만 있으면, 다시 올라가 살 수가 있으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노예라도 되고 싶어. 불멸의 명예 이런 거 다 소용없다. 개소리 하지 마, 이거야.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야. 삶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영광스럽고 왕이고 뭐 빛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빛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오디세우스가 나와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요정한테 잡혔어요. 칼립소라는 여신한테. 걔가 말해요. 너 나랑 여기서 영원히 살자. 내가 신들이 먹는 거 줄 테니까 그럼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나 집에 갈래 그런 거예요. 집에 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영원히 사는데 네.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야, 너 죽으러 왜 가냐? 나중에 이제 그 작품의 결론은 제가 낸 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불멸의 명성이나 영원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멋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지향해서 불멸의 명성을 얻고 영원히 살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막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런 영원한 요소보다 이 영원한 요소를 갈망하게 하는 이 조건이 더 사랑스러운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알키노스라는 사람 궁전에 가서 죽을 뻔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 잔치상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막 먹고 마시고 저쪽에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탁 그걸 보더니 알키노스한테 그런 말을 하죠. 알키노스 전하시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어우러 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깨달음도 결국은 인간 조건 안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하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은 영혼을 지향했던 거고, 영혼을 갈망했던 거고, 여기서는 그 영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자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두 작품이 한 사람의 작품인가 싶게 서로 다른 걸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지금도 이제 그 두 작품의 생각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이게 계속 과제로 남긴 합니다. 그게 되게 학구적이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푹 젖어오는 게 있는데, 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리아드는 영웅에 대한 찬가와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네. 음악이라면 네. 그 오디세우스의 네. 막 음모도 꾸미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네. 막 이러잖아요. 네.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 중에서 그 와이프랑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어떤 음악을 틀어주니까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노래 때문에. 그 노래 제목이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휘황찬란한 뭔가를 갖고 뭔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같이 눈 뜨고 저녁에 같이 책 읽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이런 인생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거더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같은 메시지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영웅에 대한 그 불멸성과 찬란함에 대한 갈망이든 또는 그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든 가장 이 두 개에 밑받침되고 있는 건 삶 자체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이 그 불멸에 대한 명성을 추구하는 이 모습 자체도 그 밑에는 깊은 속에는 삶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조건, 즉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 상황을 정당화시키거나 그 속에 계신 분들을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걸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입에 들고 사는데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오디세우스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난 다 필요 없고
살아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힘이 됐던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떤지 그 각각을 헤아릴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느끼든 기쁨을 느끼든 그것은 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그 삶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이 우리 자체 행복의 또 조건이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의미로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평등이나 고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예, 누구나 맞습니다. 짊어질 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고통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에너지로서 예. 우리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마 그 네. 시청자분들께서 다 똑같이 시간이 좀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예, 싶은 게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예전에 저도 신화 읽으면서 읽었던 부분인데 노바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나이면서 인간 일반의 어떤 고통과 관련된 삶에 관한 부름이라면 예. 이 오디세우스가 표류를 하면서 네. 시칠리아 해변에서 그렇죠. 퀴클롭스, 네. 메넌박의 괴물들을 만나는데 이게 괴물이니까 탈출이 안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말씀드린 긴 얘기를 해서 최소한 짧게. 예, 네. 뭐 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워낙에 그 호기심이 많아서 시칠리아 섬에 가서 여기엔 어떤 자가 사는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가다가 이제 키클롭스한테 잡히죠. 네. 잡힌 정도가 아니라 잡혀서 친구들과 같이 가는데 하나씩 잡아먹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우티스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티스란 말이 아까 영어식으로 하면 nobody. 네. 저는 그걸 이제 아무도 안 이렇게 그 번역을 했죠. 아무도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말은 너 뭐야?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우리도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아들이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오디세우스가 그때 네 이름 뭐야? 그랬을 때 내 이름은 우티스입니다.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이 사실은 이제 어떤 힌트가 계기가 되면서 오디세우스가 탈출을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를 깎아서 그 거인을 잠재운 다음에 눈을 찔러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 눈이 찔린 그 거인이 친구들을 부르죠. 야, 친구들아, 내 눈이 다쳤어. 눈을 다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달려오니까 친구들이 묻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안이라는 고놈이 그랬다는 뜻인데 말로는 아무도 아니 그랬어. 그렇게 돼버리니까 밖에 친구들이 그럼 너 혼자 그러다 그런 거네. 그러면 그건 신이 벌을 내린 거니까 뭐 우리가 도와줄 것도 없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신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실존적으로 어떤 순간인가 우리 모두가 겪는 순간이 있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나 때문에 친구들은 죽어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에 오디세우스는 무언가를 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말하는 순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낄 때 오디세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그 힘이 어떤 점에서 힘을 갖느냐 그랬을 때 그런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렇게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어려서부터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 로마 쪽 고전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그런 풍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나갔던 개인적인 경험이 많아서요. 그런 점에서 또 힘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아까 우리 처지로 또 들어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좀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길동 얘기? 저는 근데 이만큼 다양하게 내 삶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발굴하고 또 만들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듯이 익혀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시간 한계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 좀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몇몇 문단들을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 요 이야기 뒤에 이제 그 로마에서 공화정에 출연하는 이야기 등등 민주주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노바디라고 하는 그 노바디가 사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된 시대에서 그렇죠. 그 오디세우스의 그 멘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학을 특히 신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질문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맨 마지막 두 패러그래프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교수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전이라 불리는 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똑똑하거나 집요한 사람, 처절하게 실패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도 있고 허구의 인물도 있습니다. 작가들은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에게든 감정이입을 하고 그 인물이 사는 세계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런 고전,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환경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나에게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면서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리고 고민은 진짜 나의 인생에서도 유효한 것들입니다. 책은 많은 사람과 상황과 사건, 사회와 시대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이게 아마도 그 선생님께서 전해주고 싶었던 그 고전 읽기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잘 뽑았나요? 제가 네. 꼭 읽어드리고 싶은 거죠. 네, 물론 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으로 오늘 올해 철학책 3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뜻하지 않은 영광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책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신다면은 저로서도 이 책을 쓴 큰 보람을 느끼면서 기뻐 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